아들이 빚을 졌다는 며느리의 거짓 눈물에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며느리 친정의 호화로운 해외여행 경비가 되었죠. 모든 것을 알게 된 칠순의 시어머니는 조용히 아들 내외가 사는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사람들은 나이 70이면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때라고들 하죠. 제 나이가 벌써 칠순이네요. 여기 부산에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꽤 됐어요. 이 작은 오피스텔 창밖으로 내다보면 저 멀리 부산항이 보여요. 밤이 되면 항구의 불빛들이 바다 위에서 별처럼 반짝이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시큰해지곤 해요. 제 낡은 벽걸이 달력에는 다음 주 날짜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제 칠순 생일이거든요. 뭘 대단하게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들 내외랑 손주 녀석 얼굴 보면서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거, 그게 전부였죠. 소박한 꿈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내 욕심이었나 봐요. 마침 오랜 친구한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제 낡은 스마트폰은 사진 한 장 여는데도 한참이 걸리죠. 한참을 기다려 화면에 뜬 사진 속에는 호텔 연회장에서 자식들이 차려준 화려한 칠순 잔치를 받는 친구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활짝 웃는 친구 얼굴이랑 그 옆에 떡 버티고 선 아들, 며느리, 예쁜 손녀들. 그걸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니 부러운 마음 한편으로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해지더군요. 나는 내게는 저런 그림 같은 순간이 허락되지 않는 걸까? 손주 하준이 얼굴 본 지도 벌써 몇 달이 흘렀는지 6살, 한창 예쁠 때인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여주질 않으니 사진으로나마 가끔 보는 게 전부죠.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을 펼쳤어요. 거기엔 제 아들, 지훈이가 10살 때 찍은 사진이 있었죠. 퉁퉁 부은 얼굴로 억지로 웃고 있는 모습. 저 사진을 찍기 얼마 전에 애 아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정말 눈앞이 캄캄했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는 오직 지훈이 하나뿐이었어요. 28에 꼬박 그 세월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네요. 아침에는 해 뜨기 전에 자갈치 시장에 나가 국밥을 팔았어요. 비릿한 생선 냄새와 뜨거운 김이 뒤섞인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국밥을 말고 손님을 받았죠. 아지매, 국밥 한 그릇 주이소 하는 정겨운 소리들 속에서 제 젊은 날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밤에는 문 닫은 빌딩에 들어가 청소를 했고요. 그렇게 2탕, 3탕을 뛰지 않으면 지훈이 학비랑 생활비를 댈 수가 없었거든요. 내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제대로 신어본 기억이 없네요. 밥 한 숟갈이라도 아껴서 아들 반찬 하나 더 해주려고 악착같이 살았죠. 아픈 날에도 병원 갈 돈이 아까워서 끙끙 앓으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요. 그래도 지훈이가 똑똑하게 잘 커져서 좋은 대학 나오고 번듯한 해운 회사에 취직했을 땐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잘 자란 아들이 38배 지금의 며느리 유라를 데려와 결혼했죠. 유라는 저보다야 훨씬 곱고 세련된 아이였어요. 전업주부로 살면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짐을 좀 내려놓고 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평생 남편과 모은 돈으로 장만한 아파트를 아들 부부 살라고 선뜻 내주고 저는 여기 작은 오피스텔로 옮겨왔죠. 명의도 제 앞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내 아들이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살갑게 구는 법이 없었고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아들 집에 반찬을 좀 해다 주러 갔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화면 속에서는 젊고 예쁜 여자들이 고급 식당에서 오마카세를 먹고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사진들이 휙휙 지나갔어요. 며느리는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아, 나도 저런 데 가보고 싶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얘야, 다음 주가 내 칠순인데
거창한 건 말고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이나 한 끼 했으면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환갑, 칠순 챙겨요? 그리고 저희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보여주기를 좋아하세요? 꼭 제가 무슨 큰 과시욕에 사로잡힌 노인네가 된 기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며느리의 전화가 울렸죠. 화면에 우리 엄마라고 뜨는 걸 봤어요. 며느리는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세상 살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엄마, 나야. 주말에. 당연히 가야지. 내가 이번에 한우 제일 좋은 걸로 세트 맞춰서 보내드릴게. 홍삼이랑 보약도 같이. 그 이중적인 모습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아들 지훈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얼굴을 쳐다봤죠. 그래도 아들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지훈이는 아내와 제 눈치를 한 번씩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침묵이 며느리의 어떤 날카로운 말보다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어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 집을 나섰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부산의 야경이 꼭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처럼 느껴지더군요.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내다봤어요. 저 많은 불빛 중에 나를 위한 불빛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서러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뭘 해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텅 빈 오피스텔에 혼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죠. 아들의 침묵이 며느리의 어떤 가시 돋친 말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내 평생의 희생이 결국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함이었나 하는 허망한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가끔 며느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는 걸 보곤 했어요. 며칠 전에는 반짝이는 새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으로 바뀌었더군요. 내돈내산, 선물 고마워, 같은 알 수 없는 글자들과 함께요. 돈이 없다던 아이의 말과 그 사진이 겹쳐지면서 마음이 복잡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가 보다 애써 넘기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유라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는 영 딴판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아 보이는 옷차림으로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제 앞에 서자마자 유라는 와락 눈물을 쏟아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지훈 씨가 코인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대요.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나 봐요.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이 500만 원인데 돈을 못 구해서 사채까지 썼나 봐요. 그 사람들이 회사까지 찾아온다고 협박하고 있대요. 어떡해요, 어머니. 며느리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며칠간 저를 괴롭히던 서운함이나 섭섭함 같은 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내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뿐이었죠. 평생을 남의 앞에 고개 한번 못 숙이고 살았던 내 아들이 사채업자들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다니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깟 칠순이 뭐라고 내 속 좁은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아들이 저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냈어요. 몇 년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고스란히 넣어둔 통장이었죠. 혹시라도 살다가 정말 힘든 날이 오면 쓰려고 제 목숨처럼 아껴왔던 마지막 보루였어요.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을 해지하고 돈을 찾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평생 험한 일만 하다가 먼저 간 남편의 목숨값이자 제 남은 인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남은 인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돈 봉투를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자 아이는 고맙다며
제 손을 잡고 또 한참을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래, 내가 어미지. 어미 된 도리를 해야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더군요.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는 척하면서도 돈 봉투를 가방에 넣고 돌아설 때 그 아이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희미한 미소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저 내 아들이 이제 괜찮아질 거라는 안도감에 모든 걸 잊었을 뿐이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전과는 달리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제가 주말에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하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 하준이를 볼 수 있구나. 칠순 문제로 서먹해진 관계가 이걸 계기로 풀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오는 것 같았죠. 주말 아침, 며느리는 하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오랜만에 본 손주 녀석은 그새 또 훌쩍 자라 있었죠. 저는 너무 좋아서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얼굴을 부볐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현관에서 A사 용지 한 장을 불쑥 내밀더군요. 거기엔 하준이 주말 생활 규칙이라는 제목 아래 빽빽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전 10시 유기농 과일 간식, TV 시청은 하루 총 1시간 제한, 오후 3시 영어 동화책 읽기, 낮잠은 꼭 이 시간.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어요. 그래도 저는 마냥 좋았어요. 하준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6살 사내 아이를 돌보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더군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으니 쫓아다니느라 금세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동네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더니 다른 할머니들도 다들 저랑 비슷한 처지였어요. 아이고, 허리야. 요즘 애들 보는 거 보통 일 아니다. 황혼 육아가 아니라 황혼 복역이야. 서로 신세 한탄을 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편은 씁쓸했죠. 한참 아이와 씨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며느리였죠. 어머니, 지금 제가 집 CCTV 앱으로 보고 있는데 하준이 TV 본 지 1시간 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감시당하고 있구나. 내 집에서 내 손주를 보면서도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아이의 할머니가 아니라 돈 안 받고 일하는 보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요. 아이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기쁨 위로 통제당하고 있다는 답답함과 서러움이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그 주말이 지나고 나서도 며칠간은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손주 녀석을 돌보는 내내 CCTV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꼭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아들 식구고 내 손주인데 제가 참아야죠. 그러다 며칠 뒤에 며느리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하준이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마침 어린이집에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당분간은 집에 있는 게 안전할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하준이는 아예 제 오피스텔로 오게 됐어요. 며칠 동안 할머니랑 같이 지내게 된 거죠. 처음엔 좋았어요. 아픈 아이를 돌보는 건 고됐지만 그래도 손주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텅 빈 집이 꽉 차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날 오후에 터졌어요. 며느리가 신신당부했던 TV 시청 1시간 규칙 때문에요. 한창 재미있는 만화를 보던 아이에게 이제 그만 봐야 한다고 TV를 끄자 하준이가 갑자기 돌변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죠. 아이는 악을 쓰다가 손에 잡히는 리모컨을 그대로 TV 화면에 던져버렸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 한가운데가 거미줄처럼 깨져버렸죠.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소리치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의 엉덩이를 잘싹하고 한 대 때렸어요. 정말 아프게 때린 것도 아니었고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나간 손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 순간에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며느리는 깨진 TV 화면과 울고 있는 하준이, 그리고 아이 엉덩이에 손을 댄 제 모습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감히 누굴 때려요, 내 아들을. 며느리는 펄펄 뛰며 제게 달려들었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이 장면을 찍으려는 신용까지 했어요. 저는 순식간에 손주를 학대하는 무식하고 포악한 할머니가 되어버렸죠. 그날 이후 제 삶은 지옥으로 변했어요. 며느리는 그 일을 빌미로 저를 완전히 쥐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금전 요구는 더 노골적이고 대담해졌죠. 어머니 때문에 하준이가 충격을 받아서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해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네요.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지훈 씨 빚 독촉이 더 심해졌어요. 이번 달 이자라도 막아야 하는데 끝도 없는 핑계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다 내 잘못인 것만 같았죠. 며느리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목숨값이자 제 노후 자금이었던 통장의 돈은 야금야금 빠져나가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돈을 건넬 때마다 며느리는 꼭 한마디씩 덧붙였어요. 어머니, 이 일은 지훈 씨가 알면 어머니를 더 원망할 거예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 말은 제게 족쇄가 되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끌어안은 채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잠든 줄 알았던 부부의 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죠. 잔뜩 들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아빠 칠순 선물로 몰디브 리조트 예약했어. 사진 봤지? 완전 대박이야.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더라. 그때 제 아들 지훈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그래? 좋겠네. 근데 우리 엄마도 곧 칠순이신데 같이 모시고 가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어요. 제발, 제발. 하지만 이어진 며느리의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어요. 어머니가 해외는 무슨, 온몸에서 마늘이랑 사골 냄새 나는데 가난하게 자라서 행동도 촌스럽고 같이 다니면 창피한 거 몰라? 그리고 우리랑은 급이 다르잖아.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내 피 같은 돈, 내 남편의 목숨값이 저들의 호화로운 여행 자금이 되었다는 사실. 나를 창피하다고, 급이 다르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갖다 바쳤다는 사실. 그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다음 날, 저는 아들 내외를 마주하고 앉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이냐고.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랑 어머니는 급이 달라요. 저희도 지켜야 할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뜨겁게 흐르던 눈물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슬픔과 절망, 배신감으로 들끓던 마음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죠.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뿐이에요. 제 눈빛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서는 것을 저 스스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인내의 시간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며느리가 급이 다르다는 말을 뱉어낸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의 모든 눈물은 얼어붙어 버렸어요. 슬픔이나 원망 같은 감정은 더 이상 사치였죠. 그 자리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만 남았어요. 수십 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희생과 헌신이라는 껍데기를 깨고 나온 날 것 그대로의 생존 본능 같은 거였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몰디브인지 뭔지로 떠나기 전까지 며칠 동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들은 아마 제가 충격으로 방 안에 틀어박혀 울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글자 아래 아들 내외와 사돈댁 식구들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사진이었죠. 제 피 같은 돈으로 산 비행기 표를 들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밟고 떠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 그걸 보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어요. 수십 년은 된 낡은 장롱 문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가 훅 끼쳐왔죠. 장롱 가장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이불 아래에 손을 넣어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봉투였죠. 그 안에는 지금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어요. 그 종이 쪼가리를 손에 드니 문득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순자야, 이 집은 내가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고 당신 노후의 마지막 보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땐 그저 남편의 유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집문서가 아니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의 내 희생을 증명하고 앞으로의 내 존엄성을 지켜줄 마지막 무기였던 거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수십 년 만에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어요. 비릿한 바다, 냄새와 생선 굽는 고소한 냄새, 억센 사투리로 흥정하는 소리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인데 저만 훌쩍 늙어버린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죠. 시장 안쪽을 헤매다 보니 한 가게 앞에 상인회장이라는 명패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이름, 김영희.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제 국밥집 옆에서 젓갈을 팔던 저를 친언니처럼 따르던 동생이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저를 본 영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이고, 언니야, 이게 얼마만이고. 영희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어요. 세월이 흘러 주름은 늘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그대로더군요. 영인의 가게 한쪽에 앉아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희는 자기 일처럼 분노하고 눈물을 글썽였죠. 세상에 몹쓸 것들, 언니, 걱정 마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의리 있고 일 잘하는 부동산 사장이 하나 있다. 당장 연결해 줄게. 영희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아주었어요. 잊고 있던 인연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거죠. 영희가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인은 젊고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요즘은 집을 팔려면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고 확인해야 일 처리가 빠르다고 하더군요. 제 낡은 폴더폰을 보더니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며느리가 저를 감시하고 통제할 때 쓰던 그 스마트폰. 이제는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제가 그걸 배워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그 길로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어요. 마침 어르신 스마트폰 기초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더군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난생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란 걸 손에 쥐고 작은 화면 속 글자들과 씨름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찌나 헷갈리고 답답하던지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복수를 완성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으니 밤을 새워가며 연습했죠. 인터넷 뱅킹 앱을 깔고 정부24라는 앱으로 서류를 떼는데 성공했을 때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며칠 뒤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다시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어요. 이전과는 다른 제 모습에 그도 조금 놀란 눈치였죠. 저는 제 스마트폰으로 직접 발급받은 서류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 집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내놓을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슬픔이 섞여 있지 않았어요. 이건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온 건 아들 내외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집이 팔렸다고
계약까지 모두 마쳤다고요.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더군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을 마친 사람처럼 담담했죠. 다음 날 며느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몰디브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화려한 수영복 차림으로 바뀌었어요. 보란 듯이 행복해 보이는 그 얼굴을 보니 제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들이 돌아온 집에는 일주일간의 호화로운 여행이 남긴 흔적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면세점에서 사온 명품 쇼핑백 더미, 그리고 우편함에 꽂힌 카드 청구서. 제가 상상한 풍경은 이랬어요. 아마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청구서를 뜯어봤겠죠. 그리고 거기 찍힌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잠시 놀랐겠지만 이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기야, 걱정 마. 어머니한테 하준이 영어 유치원비랑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하지. 뭐, 그들에게 저는 여전히 필요할 때 돈이 나오는 편리한 지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들의 계산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 저는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죠. 제 집이었으니까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에 널브러진 쇼핑백 더미를 보고 있던 아들 내외는 예고 없이 나타난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는 예전에 그 초라하고 기죽어 있던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옷장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허리도 꼿꼿이 폈죠. 제 모습에서 이전과는 다른 위압감이 느껴졌는지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먼저 정신을 차린 건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희 마침 하준이 영어 유치원비 때문에 아이는 늘 하던 대로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손주를 들먹이며 말을 시작했죠. 저는 그 아이의 말을 중간에 잘랐어요. 그리고 들고 온 서류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 봉투에 두 사람의 시선이 쏠렸죠. 제가 입을 열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렴.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 제가 그동안 꼼꼼하게 기록해둔 메모였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돈을 빌려간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때마다 둘러댔던 거짓말들. 지훈이 코인비 때문에, 하준이 심리치료비 때문에, 그 옆에는 며느리가 몰디브에서 보란듯이 올렸던 SNS 사진들을 인쇄한 종이들이 있었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명품 가방을 들고 웃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랍스터를 먹는 사진들. 제 아들,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아들의 눈동자가 메모와 사진, 그리고 제 얼굴을 미친 듯이 오갔죠. 그제야 제 아들은 자신의 아내가 어떤 거짓말로 어머니의 돈을 뜯어냈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지훈이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저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이 집 내가 어제부로 팔았다. 일주일 뒤에 새 주인이 이사 들어올 테니 그리 알고 짐 쌀 준비들 해라. 뭐라고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머니 마음대로 팔아요. 아이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 기세였죠. 저는 그런 며느리를 차갑게 쳐다보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았어요. 바로 그 집의 등기권리증 사본이었죠. 진짜 주인은 나였는데 너희는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았더구나. 그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절규가 흐느낌으로 이내 통곡으로 바뀌었죠. 현실을 깨달은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 다리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죠. 저는 무릎 꿇은 아들과 며느리를 말없이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 눈물부터 닦아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엔 그들을 향한 연민이나 동정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아이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미안하지만 너희처럼 급이 다른 사람들과는 이제 엮이고 싶지 않구나. 너희 아버지가 내 노후를 위해 남겨준 이 집을 나를 하녀 취급하는 너희에게 줄 수는 없지. 그 급 높은 너희 친정에 가서 살거라.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어요. 등 뒤로 들려오는 통곡 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죠.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주머니 속에 새 스마트폰이 징하고 울렸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보낸 문자였죠. 사모님, 잔금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이건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마침내 되찾은 내 삶의 주도권에 대한 안도의 미소였죠.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불쌍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릎 꿇었던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놀랍도록 고요해졌어요. 제게 쏟아지던 비난도, 저를 올가매던 죄책감도, 저를 핥히던 배신감도 모두 사라졌죠. 저는 그저 제게 주어진 시간을 살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중에야 전해 들었어요. 일주일.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그뿐이었죠. 500만 원에 달하는 카드빚과 제게서 뜯어간 빚. 그리고 진짜 있었던 아들의 투자 실패까지 겹쳐 신용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대요. 당연히 은행에서는 단돈 10원도 빌릴 수 없었고요. 벼랑 끝에 몰린 며느리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급 높은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위가 회사에서 잘리고 살던 집까지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돈댁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대요.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 한마디로 전화는 끊겼다고요.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어진 거죠. 결국 그들은 부산의 한 구석,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낡은 동네에 쪽방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비좁고 눅눅한 방. 그곳에서 세 식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어린 하준이는 자주 아팠고 현실을 견딜 수 없었던 아들 내외는 매일같이 서로의 탓을 하며 싸웠다고 들었어요. 한편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투자를 했어요. 집을 판 돈으로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었죠. 남은 돈은 은행에 든든하게 넣어두고요. 그리고 큰 용기를 내 해운대구 노인복지관의 문을 두드렸어요. 거기서 어르신 수채화 교실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죠. 난생 처음 붓이라는 걸 잡아봤어요.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연배의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그러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털어놓자 친구들은 저를 동정하기는커녕 제 용기에 박수를 쳐주더군요. 그러고는 너도 나도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제게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어느새 그 작은 공동체에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지혜를 나누는 중심인물이 되어 있었죠. 우리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서로의 그림을 자랑하고 맛있는 식당 정보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렇게 제 세상은 점점 넓어지고 따뜻해졌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수채화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따뜻한 차를 마시러 카페에 갔죠. 창밖으로 부산항 부두가 보였는데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용직 노동자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깡마르고 해진 옷을 입은 낯익은 그림자, 제 아들 지훈이었어요. 아들도 저를 발견한 모양이에요. 잠시 멈칫하던 아들은 미친 사람처럼 차도를 가로질러 카페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앞에서 제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하준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미움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쩌다
저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하는 깊고 무거운 슬픔만이 밀려왔죠. 저는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하준이 따뜻한 우유라도 사주거라. 하지만 내게 더 이상 아들은 없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애써 외면하면서요. 그날 밤 제가 들은 마지막 소식은 이거였어요. 아들은 그 10만 원을 들고 쪽방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을 기다린 건 월세가 밀렸다며 짐을 길바닥에 내놓은 주인이었다고요. 그 추운 겨울밤 아들 내외와 어린 손주는 갈 곳 없이 차가운 부산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소식. 그 시각 저는 해운대의 제 아파트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가 흘러나왔죠. 저는 붓을 정리하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두운 겨울 바다 위로 부산의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제 얼굴에는 복수의 허무함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내 힘으로 되찾은 삶에 대한 고요하고 충만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탁자 위에는 복지관에서 가져온 어르신을 위한 법률 상식 강좌 전단지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전단지를 가만히 들어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제 싸움은 끝났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희생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진정한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죠. 때로는 가장 단호한 선택이야말로 짓밟렸던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もうちょっときちんとした偏見を持たないで見る必要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今日スタジオに幼児教育研究の大原恵子先生がいらっしゃるので伺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